안녕하세요. 서강대 박현도입니다. 우리가 중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석유입니다. 이 석유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협상국은 원하는 땅을 마음껏 가졌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늘 승자가 갖는 법이죠. 그런데 중동은 다른 전리품보다 훨씬 더 값진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나기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은 석유 덕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쟁 직전에 전함의 동력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함에 들어갈 석유를 이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죠. 반면 패전국 독일은 막판에 석유가 부족하여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아제르바이잔 유전을 장악하지 못하여 이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죠. 이러한 실패를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반복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석유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석유가 전략 물자로 떠오른 시기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중동이 있었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석유. 이 석유가 어느 정도냐면 2021년 오페크, 즉 석유 수출국 기구 통계에 따르면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오페크 13개 회원국의 석유 부족량은 전 세계 대비 무려 80.4%입니다. 그런데 이 오페크 회원 국가 중에서 중동 국가가 무려 7개 나라가 있는데요. 이들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67.1%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날 대단히 편하게 만들어준 이 석유의 존재를 이 중동 사람들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이 석유의 존재를 설마 현대에 들어서야 간신히 알 건 아닐까요? 사실 중동 사람들은 약 4,000년 전부터 이 석유가 삶에 아주 이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료나 의약품이나 무기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200년경 아카드어로 쓴 점토판에는 오늘날 이라크 사람들이 석유를 나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카드어 나프트가 그리스어에서 나프타가 되고요. 아랍어에서 나프트, 페르시아에서 나프트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아부따히르가 쓴 아랍어 사전을 보면은 사람들은 물처럼 하얀 나프트를 최상의 품질로 여겨서 솔벤트나 거담제나 희석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등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복통이나 경련이 생기면 하얀 나프트를 마시고 피부의 발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나프트를 발랐다고도 합니다. 이 나프트에서 나온 말로 이 나프타가 있는데요. 이 나프타는 유정 또는 등 또는 청동으로 만든 투유기를 뜻하였습니다. 이 시추 기계가 당시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동물을 이용해서 천연 유정을
파서 기름을 채취하였는데요. 지금처럼 깊게 파지는 못하였고 살짝 팠겠죠. 그리고 땅에서 이미 솟아나오는 유출액이 있었거든요. 유출된 기름을 채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채취한 기름을 바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느 정도 정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마시거나 또는 몸에 바를 수가 있었죠. 바로 채취한 것은 또 어디에 썼냐면 배 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제로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석유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 황금을 이용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기계 문명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고 하죠. 이 준비된 자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이를 다방면으로 응용할 능력이 부족한 땅 주인 대신 과학기술을 두루 갖춘 서구인들이 몽땅 가져갔습니다. 사실 근대 석유 산업의 시작은 1848년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미국보다 무려 11년이나 빠른 시기인데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뽑아내는 석유는 20세기 초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 노천 유전에서 단순하게 소량 채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추공을 뚫어 지하 석유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침출액을 수건으로 짜서 받거나 아니면 살짝 드러난 곳에서 퍼올리는 방식으로 소량 채취를 하던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지하에 깊숙이 파이프를 박아서 끌어올리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현대적 의미의 시추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에드윈 드레이크가 타이터스빌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때 생산한 석유의 양이요, 하루에 약 30배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배럴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도량량에 따르면 42갤런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158.987리터입니다. 즉 거의 159리터죠. 1866년 당시 위스키통을 사용하면서 이 배럴이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모두 배럴로 석유의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유전은 모두 서구인들이 발견하였고 석유를 석유인들이 생산하였고 석유를 서구인들이 유통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란입니다. 영국인 다시가 1901년 이란 가자르 왕조로부터 채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돈 2만 파운드, 오늘날 돈으로 하면 약 230만 달러인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여기에 지분 2만 파운드, 그 수익의 16%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자르 왕조로부터 채굴권을 받은 겁니다. 기간은 60년이었고요. 러시아 접경 북쪽 5개 주를 제외하고 이란 전 지역에서 석유 생산 정권을 가졌습니다. 1901년 시추권을 받아서 1902년 본격적으로 시추에 착수했지만 예상과 달리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나오지 않고 돈은 자꾸만 들어가고 누가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채굴권을 다른 회사에게 팔려고 했는데 이때 영국에서 다시의 계획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다 이걸 판다면 나중에 석유가 많이 필요할 때는 다시 받아오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쓰든지 영국 사람이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1905년 영국 버마 석유 회사가 이 다시의 이 석유 유정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무려 17만 배럴을 주고 영국 버마 석유 회사가 이 채굴권을 인수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1905년에
채굴권을 받은 버마 석유회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석유가 나오지 않자 1908년 5월 14일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 유전 책임자였던 레이놀즈에게 철수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편지가 레이놀즈 손에 제대로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죠. 즉 레이놀즈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운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월 26일 지하 360m 유정 1, 지하 300m 유정 2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라크와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이라크와 국경 지역인 후제스탄주, 거기에 마스제데 솔레이만에서 중동 최초의 석유가 솟구쳤습니다. 이날부터 이후 15년 동안 무려 5천만 배럴의 석유를 이 마스제데 솔레이만 유전에서 생산한 겁니다. 석유가 터져 나오자 영국 버마 석유회사는 1909년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입니다. 이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는 1935년에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고요. 1954년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 지금 BP의 전신인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급격하게 국력이 상승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을 보면서 영국에서는 총이냐 버터냐라는 즉 guns or butter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에 맞서서 우리도 국력을 증강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준비를 하자. 즉 총을 우선하자라는 그러한 사람들과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경제에 쏟아붓자라는 이 버터파가 맞붙어 있던 거죠. 이 둘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을 때 당시 처칠은 버터파였습니다. 그런데 1911년 독일이 모로코 아가디르 항에 군함을 내보내자 처칠의 마음이 바뀝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고요. 그래서 1912년부터 영국은 전함 5대의 동력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꿉니다. 사실 이전에 석탄에서 석유로 바꿔봤는데 당시 기술이 부족해서 돈만 날리고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19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니까 일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석탄을 배의 동력으로 쓴다면 석탄을 쌓아둘 벙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벙커에 쌓아둘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벙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벙커에 석탄을 집어넣어야 할 병력들을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병력 활용이 유연해졌습니다. 또 석유로 가는 배는 더 빠릅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전함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꿨다면 석유를 어디선가 확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바로 영국에게는 행운의 유전이 있었던 거죠. 1909년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생겨서 관장하게 된 이란 마스제데 솔레이만 석유. 이 석유가 결국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함에 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1914년 5월 20일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 지분을 220만 파운드의 51%를 확보해서 회사를 국유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회사 이사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하죠. 그리고 이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를 거의 국유화다시피 해서 20년간 해군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안은 6월 14일 의회를 통과합니다. 불과 2주 후인 6월 28일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죠. 영국 정부가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서 영국 해군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한 것은 이 석유가 전략 물자이자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영국 정부가 석유를 확보한 데 반해서 1918년 석유 보급로가 끊긴 독일은 바쿠 유전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전쟁의 패자가 됩니다. 실제로 독일 은행이요, 전쟁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는 1951년 이란이 이 영국 회사를 국유화할 때까지 이익금 6억 달러, 법인세 7억 달러를 영국 정부에 지불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총 3억 1천만 달러의 로열티만을 받았으니까 영국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석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가라는 석유 보유국의 불만은 눈에 보듯 아주 뻔한 일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석유. 그러나 이 석유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는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를 가지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석유 보유국. 이들은 어떻게 이 불만을 표출할까요? 그리고 중동 다른 곳에서는 석유가 어떻게 나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강의부터 이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